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8월 2일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7시인가요? KBS, 여의도 KBS 앞에서는 KBS의 편파보도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청계광장에서는 또다시 촛불이 타오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8월 3일 내일 저녁 7시인가요? 예. 청계광장의 촛불 집회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TV에서 또다시 나가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예, 방금 광고에서 들으셨다시피 도둑이 의인이 되는 세상. 새누리당의 후한무치한 적반하장을 보면은 정말 도둑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하십시오. 도둑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 후한무치 적반하장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윤상현 씨,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NLL 포기, 노무현 어쩌고저쩌고 온갖 애국적인 발언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군대는 어디 특전사로도 갔다 온 게 아니냐,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 아니냐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딱 군대 생활 하루 했던 인간입니다. 전두환 사이였죠. 지금 뭐 그 이후에 이혼했습니다만은 이 전두환 사이를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그 혜택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딱 하루 갔다 온 그런 인간들이 NLL을 포기했다, NLL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받아요. 아니, 군대 제대로 갔다 오고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낙하산이라도 타고 아니면 수색대로 그냥 빡빡 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밉지는 않죠. 군대 딱 하루 갔다 온 인간이 마치 NLL
뭐가 일어나면 지가 가서 몸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가정스럽게 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박근혜 주변에 수많은 군바리들이 득식을 하다 보니까 KBS가 다큐멘터리 DMZ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또 제작을 했나 봐요. 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GOP의 소대장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대장은 방송에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병사들보다 좀 더 어리버리합니다. 이렇게 곧 적과 만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또 떨립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GOP에서 근무하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낀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의 소대장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 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방송을 지켜본 예비역 장성들이 제가 어리버리합니다, 떨립니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문제 삼으면서 김관진에게 항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비역 똥벨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사시오. 당신들은 용맹스러워서 미국 바지 가랭이를 잡고 쩔쩔맸소. TV 나온 전방소대장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피력했는데 무슨 헛소리예요. 면허 따고 처음 운전하는 운전자 어리버리 쫄아 운전하도 다 같은 거 아니냐. 또 다른 반응은 이렇습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으로도 제 손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어 전작권까지 미국에 떠넘기는 똥벨 새끼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자존심조차 없는 것들이 쪼댕이는 살아서 나불거리는구만.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 때 군수물자 빼돌려서 수십만을 굶겨 죽이고 군단 병력 물자 북한에게 상납한 똥벨이 무공훈장 받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나라에서 골프장 부킹에 목숨을 거는 똥벨들이 지랄하네. 예비역 똥벨들아, 국가기밀 팔아먹는 너네들이 똥벨이나 잘 관리해. 그러면 전쟁이 무섭지. 동네 소꿉장난이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전쟁은 말 그대로 재앙이며 군인 역시 사람이므로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무서우니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관진아, 네가 모시는 그분들은 전쟁 나면 바로 해외로 톡길 점점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예비역 장성들이죠.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간 보고 비공개를 주장하며 특위에 불참해 국정조사가 파행된 28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휴가 때 읽을 11권의 책 목록을 꼼꼼히 적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29일부터 일주일간 여름휴가 때 조정대 작가의 정글만리, 유명 인터넷 만화 미생,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으며 재충전과 함께 향후 행보를 구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면서 새누리당의 뻔뻔스러움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지금 시청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는 이런 점에 휴가를 가면서 나 책 읽는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 책 이름이 혹시 양비론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휴가를 가서 책을 읽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데 정말 빡쳤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참 야권의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요즘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빨리 잡소리 말고 시청광장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뭐 안철수만 조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문재인 의원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시청광장에 나가면은 혹시 대선 불복으로 역공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접어두세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국민들과 직접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원외 투쟁에 들어가면서 정치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미 국정조사는 의미를 상실한 듯하다. 국정조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원 사태의 진실을 밝혀낼 길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런 기능을 상실했다. 애초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도 시민들의 본물 터지는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실상을 밝히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서 정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새누리당과 집권 세력입니다. 남의 박사라는 말이 있죠. 남여전은 해임하고 박근혜는 사과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박사가 남자전은 해임하고 박근혜도 사임하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민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어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했어요? 박근혜 검찰이 수사한 겁니다. 수사를 했더니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한 것 아닙니까? 김용판 역시 국정원 댓글여의 댓글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허위로 은폐하고 왜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에 기여해서 선거법 위반 그걸로 기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태도가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봐도 유만부동이지. 정말 국민의 보복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울고 후회하지 마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답답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 대회에는 장맛비가 내리는데도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고 비슷한 시각 지방 50여 곳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마산교구, 광주교구의 사제 수도자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일에는 광주 지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회 국정조사만 무력화시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계산이 착각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궤변과 억지는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민주당이 원외 투쟁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저항도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일단 시민사회단체 쪽의 촛불 집회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촛불은 더욱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번져나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예에서 보듯이 힘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 진압과 물리적 충돌, 이에 따른 민심의 대폭발 등도 배제하기 힘들다. 네, 저는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을 보면서 원세훈과 김용판이 국회 국정조사 정원대에 끌려 나오면은 도대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얼마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벌벌 떨게 하기에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문회에 나와서 원세훈이나 김용판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혹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혹은 박근혜 정권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세훈과 김용판의 행위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박근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묵묵부담이나 어떤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칠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촛불에 기름을 끼얹을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저렇게 후한무치한, 정말 인간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앞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국민과 직접 맞부딪혀 싸우는 정권만큼 어리석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싸워 결국 이긴 정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순리와 상식이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국민과 싸우는 어리석은 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죠. 파멸하기 전에 반성하세요. 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합원 가입은 주춤한 반면에 또 조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시일반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출자금을 내고 가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애끓는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노래 듣는 동안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듣고 오겠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네, 조합은 딱 한 명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일동의 토당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 명 가입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임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소송비는 1만 원, 1인당 1만 원이며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음 카페 노 부정불법 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됩니다. 단돈 10,000원으로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주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 수가 있죠. 경향신문의 사설 민주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에겐 민주화의 추억이 있다. 매운 최루가스의 기억은 날카로운 첫 추억처럼 아련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민주화를 추억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절박하게 찾도록 만들고 있다. 서울 광장에서는 지난 주말 2만 5천 명이 모인 4차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청계 광장에선 6월 20일 이래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규탄과 철저한 국정조사다. 사태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한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논란 등으로 전국이 어지럽더니 마침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도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 민주 세력의 구심점이 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연상시킨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아무래도 방점은 원외에 찍힐 것 같다. 네, 국회 밖을 투쟁의 장으로 삼는 데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상황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민주화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견상
한국의 민주화 수준은 민주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듯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국정원이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왜 축소 은폐했겠습니까? 왜 댓글에 개입했겠습니까? 왜 댓글 공작을 펼쳤겠습니까? 왜 박원순 제압 공작을 펼쳤겠습니까? 모두 다 목적은 딱 하나,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얘기를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 왜곡 한 겁니까? 국정원은 또 국가기밀인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습니다. 명백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이라면 설사 그런 일이 저질러지더라도 투명한 사후 처리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국정원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무력화 전술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의 무력화 전술 때문입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의 자격 시비, 아주 애꿎은 김현 진선미 의원을 갖다가 물러나라고 떠들었습니다. 국정원의 기간 보고 비공개 문제 이런 걸로 3주를 허송하더니 원세훈, 김영판 등 핵심 정인을 출석시키는 것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김한길이가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 국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참을 만큼 참았다는 변을 수긍할 만합니다. 6월 말 촛불 집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이 집회를 2008년 쇠고기 촛불과 비교해 예사롭지 않은 유사성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원인 제공을 국가 정부가 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가 더욱 분명해졌다. 여권이 드러내는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장외투쟁의 진짜 의도는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데 있다고 했다. 국조를 대선 불복의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려다 안 되니까 그런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은 2008년 대선에 불복해 촛불 집회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힌 전례가 있다며 대선 불복 심리를 거론했다. 이건 뭐 덮어 씌우기도 유만무동이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파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야당이 장애투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몬 그런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 장애투쟁의 진짜 의도는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그 주둥아리 재봉틀로 드르륵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얘들은 심심하면 대선 불복 하는데요. 대선 불복 못할 것 없습니다. 대선 불복이라는 거는요. 대선 불복이 잘못된 것은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그 권력에 대해서 불복할 때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이 선출됐을 때는 그거는 불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오도하지 마세요. 경향신문 사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명백한 왜곡이다. 민주당은 2008년 촛불 집회를 일으키기는커녕 환영받지도 못했다. 이번 장애투쟁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촛불 민심을 대선 불복으로 간주하는 이런 단순 논리가 촛불을 도리어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집권당이 대선에 불복하도록 부추기는 행국이다. 잘 지적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불복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이렇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일이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 화를 내고 저항할 만하다. 즉 불복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번 촛불의 원인은 집권 세력의 반민주성과 무능력, 오만이 겹친 결과다. 그전부터 인정하지 않고 뭉개려고만 해서는 문제만 덧드릴 뿐이다.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불복이라고
규정한다면 불복 맞습니다. 그거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예요. 아니, 국정원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 이거 진상조사고 국정조사하는 것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급에 똥을 싸면서 원세훈이하고 김용판이가 정인으로 나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이길래 그렇게 급을 싸고 똥을 쌉니까? 정말 그게 궁금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바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이 바보입니다. 예, 참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두야만 하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바보죠. 예,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슈퍼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제 시간에 2명밖에 가입하지 않았지만은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남은 시간 많이 가입해 줄 거라고 믿고 계속하죠. 오늘은 경향신문의 정치부 차장 김강호 정치부 차장의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워싱턴 정가에서 시골뜨기 취급을 받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를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성공으로 이끈 것은 한마디였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슬로건이다. 그 앞에서 1차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화당의 위대한 미국 구호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가 실질적 권력을 획득한 것은 탄핵풍을 타고 과반 여당이 된 2004년일 게다. 당시 정권 실세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여권 내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에 결국 파이가 커야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들이 노무현 정부 출범을 맞택자나 하던 2003년 6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당장 제목 찾기보다 파이를 빨리 키우기 위해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미묘한 발언과 닮았다. 네, 이처럼 파이로는 불균형이 문제되고 분배의 경제가 운이될 때마다 얼굴을 애밉니다. 즉 부의 불균형, 99%가 가져야 될 부를 1%에게로 집중하는 이런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분배를 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야,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우선 파이를 키워야 돼 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노무현 때도 이광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실정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분배는 투자 의욕을 꺾는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이런 식의 방어막들도 결국은 파이 이론의 다른 반쪽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시기에 파이는 커졌습니까? 커진 파이만큼 우리 삶도 나아졌습니까? 2004년 국내 총생산은 826조 원이었습니다. 파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경우 1272조에 달했습니다. 9년 새 445조 원이 늘었습니다. 파이론의 요체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무려 56.7%나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가구 임금 소득은요, 불과 3.6% 늘었을 뿐입니다. 얼핏 보면 제자리 그런 것 같지만은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내 파이를 가져갔을까요? 짐작하는 바대로입니다. 1979년부터 2007년 미국 상위 1% 소득자들의 세후 소득은 275%,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중간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율은 40% 미만이었습니다. 늘어난 비정규직은 오히려 임금 소득이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대선은 이런 식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파이론이 극복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물며 박근혜 정부도 파이론보다는 분배론을 부러지셨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지금은 거짓말이 된 그 공약도 결국은 분배입니다. 시장의 보수주의, 시장은 지멋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역설로 표심을 흔드는 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후보 결국 집권했죠. 예. 하지만 집권 반년이 지난 지금 이상 조짐이 감지됩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에 서둘러 마침표를 찍었고요. 대신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투자 활성화입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얻고 다녀야 된다. 기업 세무조사하면은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하면은 재벌들이 의욕을 잃는다. 이딴 식의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이쯤이면 문제는 경제가 아니란 걸 누구나 안다. 문제는 수치로 표시되는 경제를 두려워하고 성장 외엔 모르는 정치에 무지해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제프 스티글리츠는 최근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 정치 시스템은 갈수록 1인 1표 원리보다는 1달러 1표 원리에 동화돼 가고 있다고 탄식한다. 정치가 무지한 단계를 넘어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스티글리츠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정치 권력의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정치와 경제의 사악한 결합을 낳는다고도 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정치 권력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강행하면은 재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힘을 키우기 시작한 재벌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힘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인 겁니다. 오히려 규칙과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아놨던 재벌들의 입김이 커졌던 거죠. 이명박 정권을 지나는 동안 재벌들의 힘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좌우하는 쥐락펴락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스티글리츠 얘기대로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한 표가 아니라 수억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그 나라가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집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재벌의 투자, 고용 이런 식을 구걸을 하면서 투항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 그 한편에서 정치권을 블랙홀로 만든 국가정보원 정치 논란은 파일을 키워야 된다. 재벌들을 북돋아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른바 낙수 효과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파이론의 허상을 가리려는 사악한 결합이 아니기를 빈다는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의 이 칼럼 정말 새겨드려야 할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소라의 제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중에서 이상님, 조합원이신데요. 정자하셨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형님처럼 좋아서 정대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경기 김포시 마산동의 애기봉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비코즈 진우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불과 4명밖에 가입 안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100만 명의 가입도요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17,000명을 넘어서서 18,000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4사람이 가입하면 내일 10사람이 가입할 것이고 모레면은 걸피면은 그래서 18,000명이 될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튼 가입해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한겨레신문의 협상은 전쟁이 아니다,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새겨드릴 만한 칼럼입니다.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칼럼, 협상은 전쟁이 아니다. 개성공단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문득 60년 전이 떠올랐다. 휴전협상 말이다. 1951년 3월쯤 38선 근처에서 전선이 교착됐다. 휴전협상은 그해 7월에 시작됐다. 그런데 왜 2년이나 협상이 계속됐을까? 영화 고지전에 나오는 대사처럼 너무 오래돼서 싸우는 이유도 잊어버릴 만큼 전쟁에 몰두한 이유가 무엇인가? 1953년 7월 27일, 그날 휴전협정 서명은 오전 10시에 했는데 왜 그날 밤 10시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았을까? 서명 이후 12시간의 발효 시점까지 그렇게 전쟁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일까? 휴전협상은 협상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전쟁이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전쟁 이후 우리 사회의 남북관계를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각과 협상의 시각이죠. 협상은 전쟁과 다릅니다. 협상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죠. 상대는 절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북한 붕괴론처럼 그것은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다만 전쟁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희망적 사고입니다. 전쟁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협상을 퍼주기라고 주장합니다. 주고받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붕괴론을 외치는 사람들,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협상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건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상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토낄 놈들이 말입니다. 개성공단 실무협상 과정을 보면요, 우리 정부는 이걸 협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대표를 갑자기 국정원 강경파에 있기 3차 회담부터는 수정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 결코 양보하지 않았죠. 객이 맞지 않는다고 회담 자체를 깨버린 자세로 색깔이 수상하다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일념으로 양보는 곧 허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해석해보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고지전의 대사처럼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왜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을 고려하지 않는가? 더는 공장을 세워둘 수가 없다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재가동하기 어렵다고, 저토록 피를 토하며 아우성을 치는 기업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회담인가?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네, 적과 화해하고 싶으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조언, 박근혜 정부에게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